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인플레이션, 부의 탄생, 부의 현재, 부의 미래. 돈과 권력, 그리고 부의 미래에 관한 위대한 통찰. 한오백, 우르반 바어, 마르코 헤르만 지음, 강영웅 옮김. 다산북수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1부 돈의 발명,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다. 2부 누가 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이용하는가. 3부 무엇이 자본주의의 판도를 움직이는가. 4부 어떻게 인플레이션의 흐름에 올라탈 것인가.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판 서문. 1923년 오스트리아의 고급 호텔에 이상하게도 영국 실업자들이 거의 모든 객실을 차지했다. 이곳은 실업자들이 드나들기에는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곳이었는데도 말이다. 영국의 실업자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으로 살면 자국에서는 빈민가 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 1923년은 독일인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해였다. 정부에서 독일의 통화인 마르크를 붕괴시킨 해였기 때문이다. 1마르크였던 신문 한 부의 가격이 8천만 마르크로 치솟았다. 평생 저축한 돈 10만 마르크로 전차 티켓 한 장도 살 수 없었다. 아이들은 지폐로 종이접기 놀이를 했고 상점에서 물건을 하나 사려면 아내들은 남편들이 벌어온 돈을 바구니에 몇 개 나눠 담아가야 했다. 독일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히틀러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못 베길 상황이었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인플레이션이었다. 인플레이션은 자국 통화의 구매력이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한 나라에서 모든 물가가 계속 오르는 통화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전 국민을 덮친다. 가령 한국의 경우 2017년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대략 2%였다. 인플레이션율 2%가 의미하는 것은 쉽게 말해 한국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매년 2%씩 상승한다는 것이다. 2%라는 수치만 보면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매년 이 추세로 물가가 상승하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실감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2%라고 가정하고 100만 원을 저축했다고 하자. 20년 후면 화폐 가치가 68만 원으로 떨어진다. 연 인플레이션율을 3%라 가정했을 때 30년 후 화폐 가치는 42만 원밖에 안 된다. 인플레이션은 지갑 속에 몰래 숨어들어와 당신의 자산과 소득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다. 지난 2000년 동안 발생했던 인플레이션의 패턴은 동일하다. 그런데 최근 20년간 인플레이션의 패턴에 변화가 생겼다. 물가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부동산 및 자산 가격도 동반 상승한 것이다. 국민 자산의 내수 경제가 흔들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주가, 부동산 및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수많은 국민들이 저축 손실액이 늘어나면서 내수 경제는 바닥을 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알아야 할 이유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다. 먼저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로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과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 부자들을 빈털터리로 만든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폐 가치를 조작하고 우리를 빈곤에 빠뜨린 장본인이 누구인지, 인플레이션을 조장한 범인이 누구인지, 세계적 석학들의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줄 것이다. 앞으로 세계 통화 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과거에 대한 지식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 책이 모범 답안을 줄 수는 없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적적인 무기나 영험한 약은 동화 속에서나 존재한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께 금융, 화폐, 통화 시스템, 돈을 파괴하는 정책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할 것을 약속드린다. 나침반 없이 여행을 하면 길을 잃을 수 있다. 이 책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7장. 비애는 언제나 소시민이다. 현금의 저주.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기록된다. 역사의 실제 주인공인 민중은 언제나 조연 배우 신세다. 수많은 민중들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진정성 없이 위대하다는 평가만 받을 뿐 승자들의 화려한 역사의 후광에 가려져 있다. 정치인들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거창한 정책이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말이다. 지금이야말로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인 소시민들의 삶을 돌아볼 때다. 곧 알게 될 테지만 소시민들은 정치가 짊어져야 할 짐의 대부분을 짊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긴 짐은 적게 가진 자가 더 많이 짊어지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증거도 있다. 정치인들은 소시민들이 덤터기를 쓰게 될 것을 걱정해야 한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더 많은 타격을 입을까? 첫 번째 주장은 너무도 자명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도, 금도, 유가물도 없다. 지갑 속에 현금이 조금 들어있을 뿐이다.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 현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은 세금에도 영향을 준다.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과 자산의 대부분을 현금 형태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대개 현금으로 지불한다. 이 메커니즘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이 적다.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주식, 부동산, 임야, 귀금속 등 소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들을 산다.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자산관리사에게 맡긴다. 하지만 매달 20유로밖에 저축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한단 말인가? 자산관리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 이 푼돈으로 재산을 분류한다는 얘기다. 가난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학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적게 버는 건 당연하다. 이러한 잘못된 논리가 정치화되면 구조적 불이익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정말로 전혀 이해하지 못할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언뜻 보면 논리적인 주장처럼 들린다. 그런데 못 배워서 당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인간의 영리함을 너무 우습게 본 듯하다. 인간은 돈 문제가 얽혔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고소득자들보다 저소득자들의 주름살이 더 깊어진다. 왜 그럴까?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소득이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나 사회복지수당도 소득에 속한다. 그런데 사회복지수당이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맞춰 조정되지 않는 경우 인플레이션의 타격이 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가난한 가정의 경우 식료품비, 주유비, 임대료 등 생활 물가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생활 물가가 상승하면 가난한 가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특히 심각하다. 반면 귀금속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연금 및 사회복지수당을 수령하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조금 입는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가격 변동폭이 심한 휘발유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었다. 다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납세에 관해서라면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이익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소득도 상승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세 시스템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어서 세율에 따라 조세 부담액이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재정적 견인이라 한다. 예를 들어 독일 납세 의무자의 절반 정도가 소득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따진다면 극빈계층은 누진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득을 보고 있는 셈이다. 극빈계층에게는 걷어들일 것이 없어서 누진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소득세 납부자에게 위로가 되는 얘기일지는 모르겠다. 인플레이션과 빈곤의 상관관계.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견해들을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인플레이션의 희생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 옳다면 한 나라의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빈곤율도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경험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과 빈곤의 상관관계는 불확실하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는데 빈곤율이 감소했다는 연구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과 빈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연구 결과들이 서로 엇갈린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단순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수중에 현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 7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질 임금이 하락한다는 상관관계가 성립됐다. 이처럼 연구 결과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실질 임금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소득의 구매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후자가 옳다면 인플레이션 상승이 빈곤을 초래한다. 브라질에서도 인플레이션과 빈곤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80년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 결과 불평등이 심화된 반면 1990년대에 들어 인플레이션율이 안정세로 돌아서자 불평등이 약화되었다.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경험론적 연구 결과가 있었다. 물론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국한된 연구 결과를 유럽연합 국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놀라운 사실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3개 유럽연합 국가에서도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더니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빈곤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오랜 기간의 연구가 필요하고 인플레이션의 장기적 영향과 단기적 영향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하면 고용이 증대될 수 있다. 필립스 곡선에 의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한다. 물가는 상승하지만 이에 맞춰 임금이 상승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률도 감소한다. 물론 인플레이션 상승은 빈곤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상승의 여파로 고용이 증대되면 임금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다는 점이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고용은 다시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미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과 장기 성장률 사이에는 음해상관 관계가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경험론적 입장으로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인플레이션에는 단기적으로는 빈곤을 완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빈곤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놓치지 말고 살펴봐야 할 부분이 또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초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정의해보자. 초인플레이션에서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하면 한 국가의 빈곤율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초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혼란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욱 허리를 펴고 살 날이 없다. 경험론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심각하게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때 인플레이션율이 평범한 수준으로 감소할 때보다 한 나라의 빈곤율이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시대, 상황, 기초자료, 정치, 날씨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매우 다양해서 경제 연구 결과가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 결과와 견해가 공존하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이 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포커의 패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패자인 채로 이 게임을 끝낼 것인가? 다가올 시대의 승자와 패자는 누가 될 것인가? 혹시 당신은 일러스트 벽지를 좋아하는가? 2. 인플레이션 게임의 승자는 누구인가? 빚을 부추기는 셈법. 패턴은 24살 때 처음으로 독립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일러스트 벽지로 방을 꾸미는 것이었다. 페터의 마음에 든 봄날의 부엔발트라는 벽지는 총 7면으로 되어 있는데 1면당 90마르크였다. 24세 청년이 사기에는 부담이 큰 금액이었지만 페터는 정말로 이 벽지를 사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빌렸고 매달 118마르크씩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물론 손익 계산은 해보지도 않았다. 그의 머릿속엔 이 벽지를 갖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1974년 24살이었던 페터에게 있었던 일이다. 그는 지금 66세이고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 일러스트 벽지는 없다. 그는 빚으로 먹고 산다. 그는 바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채무 상담가이자 배우인 페터 츠베가트이다. 그는 매주 빚에서 탈출하자라는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가정 혹은 독신에게 재정관리 상담을 해주고 있다. 상담 대상은 빚더미에 앉은 자동차 기사, 4인 가정의 가장, 쫄딱 망한 유명 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패턴은 신청자들에게 간단한 부채관리법을 소개하고 지출과 수입 상태를 정리해준다. 그리고 은행, 채무자, 감독관, 관청 직원들과 토론을 하며 이들이 빚에서 벗어나 건실한 재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패턴은 요즘은 대출 규제가 완화되어 대출을 받기 쉬워졌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다룰 줄 모르고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 그의 말이 옳다. 독일은 1974년부터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2016년에는 약 700만 명의 독일인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렸다. 낮은 대출 금리는 사람들에게 빚을 내서 일러스트 벽지를 사라고 유혹한다. 어디 일러스트 벽지뿐이겠는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이득이다. 그래서 과거의 채무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악운이라고 여겼다. 셈법도 간단하다. 1974년 패턴은 700마르크를 빌려서 봄날의 부엔발트 7면을 사고 도배 풀과 붓을 사는데 90마르크를 추가로 지출했다.
물론 10년 후에 갚겠다고 약속을 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1984년 이 벽지의 가격은 770마르크가 됐다고 하자. 똑같은 벽지를 무려 70마르크나 더 주고 사야 한다. 만약 그의 급여도 10년 후에 10% 인상됐다면 문제가 없다. 성패를 가르는 의외의 변수들. 그런데 24세의 페터에게 700마르크를 빌려줬던 사람이 10년 후 급여는 10% 인상되지 않고 이자 없이 700마르크만 돌려받는다고 하자. 이 돈으로는 벽지와 도배용 풀을 모두 살 수 없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페터에게 빌려준 돈의 구매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게임에서 패자는 채권자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플레이션 게임의 승자는 채무자, 패자는 채권자다. 사실 이 상황은 약간 복잡하다. 청년인 페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페터에게 그 보상으로 이자를 요구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율 10%를 적용하여 10년 후 70마르크를 더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를 피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인 셈이다. 그러나 이 셈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0년 후 구매력이 얼마나 감소할지 누가 알겠는가? 당연히 알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예상하고 합당한 이자를 요구해야 한다. 벽지 사례에서 채권자가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낮게 평가하여 이자를 50유로만 받았다고 하자. 예상과 달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을 경우 이 게임의 패자는 채권자, 승자는 페터다. 반면 채권자가 이자를 70유로 이상 받을 경우에는 페터가 지는 게임이다. 이 간단한 고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인플레이션 게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예상 인플레이션을 낮게 평가하면 채무자가 이기고 높게 평가하면 채권자가 이긴다. 인플레이션의 재분배 효과는 향후 인플레이션율을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는지에 좌우된다. 예금자도 채권자와 같은 상황이다. 예금자는 이자, 배당금, 주식거래 수익 등의 수익 보장을 담보로 자신의 돈을 제3자에게 맡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익률이 예상 인플레이션을 밑도는 경우 예금자는 이 투자에서 돈을 잃게 된다. 따라서 예금자는 이런 상품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예금자가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인플레이션율이 수익률보다 높다는 것으로 밝혀질 때도 있기 때문이다. 예상 인플레이션율보다 실질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으면 예금자는 인플레이션 게임의 패자가 된다. 인플레이션 게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중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쉽게 예상할 수 없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끼칠 위치에 있지 않다면 인플레이션율의 변동 추이와 범위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쪽이 승자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율은 어떻게 예측할까? 예상이 가능할까? 또 얼마나 정확할까? 3. 한 사람은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다. 예측을 의심하라. 미래를 느껴보자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 학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미국 심리학자 다릴 뱀은 컴퓨터 난수 발생기를 이용하여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는 총 9회 실험 중 8회에서 인간이 미래를 예측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폭풍은 상당했다. 실험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방법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학문적 이론의 부재, 심리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한 초심리학적인 프로세스 등 학계의 비판이 빗발쳤다.
어쨌든 기존의 학문적 접근 방식으로 이뤄진 연구는 아니었다. 해마다 초과학의 사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예언가 집단들의 주장은 다소 비학문적이다. 2015년에 행성과 지구가 충돌할 거라는 예언이나 태양 폭풍이 지구를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예언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는 그럴싸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미래에 관한 일은 예측하기란 특히 어렵다. 전문적으로 자본시장을 관철하는 경제 예측가들도 이 사실을 안다. 따지고 보면 경제 예측이 지구의 종말, 명사들의 결혼식, 외계 생명체의 출현 등 그런 예언들보다 수준 높은 일도 아니다. 다만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언가들은 수정 구술이나 타로 카드와 같은 잡동사니를 사용하는 반면 경제 예측가들은 시계열 해석, 회귀 분석, 다양한 양의 데이터를 수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여타의 정량적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최대한 학문적 정확성을 기하며 예측한다. 그러나 수정 구술로 미래를 들여다보는 것만 못할 때도 많다.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집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음 주에 당장 놀러갈 계획이 있는 사람이 여행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법이다. 국가와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그렇다. 국가는 인플레이션 게임의 승자일까? 채권자의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채무자에게 이득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므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대단한 학자, 예언자, 자본시장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의론자들은 비열한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것이다. 오로지 국가만 이 일을 벌일 수 있다. 아이디어는 단순하다. 일단 국가는 최대한 빚을 많이 지고 본다. 그 다음에 빚더미에 벗어날 방법을 찾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조장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방안을 찾다가 최악의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할 것이다. 국가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 먼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한다. 그러다가 최악의 상황에 몰리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유권자인 국민에게는 좋을 것이 없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환영받을 만한 선택은 아니다. 그런데 국가에는 한 가지 더 카드가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앞서 페터의 사례에서 보았던 단순한 전략이다. 국가는 적당히 빚을 지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국가의 돈을 빌려준 국제자금 시장과 국민은 예상치 못했던 고인플레이션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경제는 예상 시나리오대로 돌아간다. 국가의 부채가 평가절하되면서 실질 부채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다. 정말 국가는 인플레이션 게임의 승자일까? 미국 경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경제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1946년에서 1974년까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채 감소 효과는 20%에 불과했다. 80%는 미국 경제 발전의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의 부채 성향이 세전 기준 흑자를 기록하고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안정기였던 1974년 이후부터 인플레이션은 미국 정부의 부채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했다. 1960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경제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예산 적자의 주된 원인은 기초재정 수지 적자였다. 국가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아서 발생한 적자 말이다. 반면
인플레이션의 부채 감소 효과는 10%에 불과했고 90%는 GNP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 이 연구 결과대로 인플레이션이 국가의 부채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 섣불리 낙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연구 대상 기간에 이 국가들은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은 줄었으나 앞서 살펴보았던 금융 억압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었다. 이미 설명했지만 국가는 납세자의 주머니를 은근슬쩍 털어가고 있었다. 금융 억압으로 국민으로부터 착취한 금액은 조세 수입의 20에서 30%에 달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100%를 초과했다. 이렇게 좋은 무기가 있는데 국가들이 굳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지금처럼 자본시장이 세계화되고 자본 이동성이 높은 시대에는 금융 억압으로 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조장 정책으로 돌아온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인플레이션으로 국가의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예나 지금이나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이 일어난다. 인플레이션만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화폐의 가치와 부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의회의 결의안이나 장관의 공식 선언 없이 익명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책임자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는 쉽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게다가 공식 인플레이션 수치는 조작도 가능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라면 전문가인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